시선 집중.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석희입니다. 1월 24일 월요일 아침 손석희의 시선 집중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얼어붙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주요 간선도로는 염화칼슘을 다 뿌려서 제설 작업을 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이제 기온이 다시 뚝 떨어지다 보니까 여전히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길에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날씨는 말씀드린 대로 무척 추운데 서울이 현재 기온이 영하 10.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내륙지방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중부지방은 낮 기온도 영하에 머물겠습니다. 서해안은 여전히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과 경북지방에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 울릉도, 독도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해안과 영남지방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의 분포는 영하 6도에서 영상 3도로 어제보다 무척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부산 영하 2.2, 광주 영하 3.1, 대구 영하 2.4, 대전 영하 6.5, 춘천이 영하 9.6도, 서울이 제일 춥군요. 영하 10.2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도로 상황을 아무래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경의 김유리 리포터를 연결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어제 눈이 많이 내릴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길은 말 그대로 빙판길이고요. 큰 도로도 서걱서걱 눈이 밟히는 곳도 있고 급제동 급가속을 하면 미끄러질 수 있는 그런 노면 상태입니다. 차를 가지고 나오시더라도 서행해서 가셔야 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출근길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통제 구간은 서울은 없습니다. 조금 전 5시 35분에 북악산 인왕산길의 통제가 해제되면서 통행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판교와 의왕을 연결하는 57번 도로 청계산 하오고개가 어제 낮부터 계속해서 전면 통제 중입니다. 이 구간은 서울 외곽수단고속도로로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교통량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정체 구간은 아직은 없고요. 서울에서는 사고 때문에 밀리는 곳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양화대교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가 미끄러진 사고가 나면서 상암동에서 양화대교 쪽으로 강변북로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림픽대로는 아직은 대체로 수월합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예, 김유리 리포터였습니다. 캠페인 잠시 나가고 지금까지 들어온 해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مشاهدينا مع الجزيرة هذا الصباح. 전주현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시는 길은 괜찮던가요? 좀 미끄러운 곳이 많아가지고요. 깜짝깜짝 좀 한 두어 번 놀랐습니다. 그런가요? 네. 아침에 역시 좀 조심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인도양에서 각국 군대에 의해서 생포된 해적 가운데 90%가 처벌받지 않은 채 방면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죠. 유엔에서 해적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자크랑 유엔 특별대표는 해적 재판을 위한 단일 사법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체포된 해적 10명 중에 9명은 석방된다며 형 집행 면제가 해적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작년 한 해 인도양에서 각국 선원 1,200여 명이 해적에게 납치된 것으로 유엔의 조사 결과 나타났는데요. 랑 대표는 체포된 해적을 국제법에 따라 단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3, 4주 안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유엔 결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일본에도 올겨울 폭설이 이어지면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쿄를 기준으로 열도 서쪽 지역의 산악과 해안, 북쪽은 매년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인데요. 올겨울은 역대 최고치에 육박할 정도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히로시마 현의 기타 히로시마초의 경우 평년 누적 적설량이 2m 정도인데요.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그것의 2배 정도인 4m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굉장하네요. 굉장하지요. 예.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지면서 지붕이 무너지거나 지붕 위에 눈을 치우다가 추락해서 숨지는 사람도 늘고 있는데요. 예. 홋카이도에서 12명, 니가타에서 8명 등 지난 80일 동안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사망자의 60%는 65세 이상 노인이었는데요. 예. 혼자 사는 노인이 많아서 이 독거노인들의 폭설 피해가 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폭설이 더 내려서 사망자가 100여 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폭설 피해를 막기 위한 특별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벨기에에서는 무정부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대규모의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수만 명의 벨기에인들이 23일 7개월 넘게 정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건데요. 예. 지난해 6월 총선 이후 네덜란드어를 쓰는 상대적으로 부유한 북부 플랑드르와 프랑스어를 쓰는 빈곤한 남부 왈로니아의 정치 지도자들이 각각 자기 언어권으로 권력 이양과 세금 인상 권한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어서 223일 동안 정부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프랑스어권은 권한 이양을 벨기에 분리로 가는 과정으로 간주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벨기에 정부의 구성이 늦어지면서 심각한 국가 부채를 감당해야 할 정부 개혁이 단행되지 못해서 결국 벨기에도 구제금융을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예. 무척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나라라고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일본 정부가 비형 간염을 확산시킨 책임을 지고 43조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1948년에서 1988년 사이 6세 이하 유아와 소아에게 비형 간염 백신을 집단 접종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반복 사용해서 간경화나 간염에 걸린 피해자가 속출했었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1989년부터 소송을 내기 시작해서 긴 법정 공방 끝에 최근 삿포로 지방재판소가 제시한 화해안을 정부와 원고단이 최종 수용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예. 화해안은 중증 간경화 환자에게는 3,600만 엔, 경증 환자에게는 2,500만 엔, 만성 간염 피해자에게 1,250만 엔, 또 발병하지 않은 잠재적 피해자에게도 50만 엔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예. 일본 정부는 필요한 예산이 30년간 최대 3조 2천억 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기존 사회복지비로는 충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금을 늘리거나 국채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 미국의 일부 주정부가 파산할 권리를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헌법상 주정부는 지방정부와 다르게 각자 독립적인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산할 권리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파산 요구가 나오는 것은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을 정도로 부채 부담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파산을 선언한 뒤에 연방정부가 2008년 제너럴 모터스에 했던 것처럼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서 회생을 도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일부 주에서는 단기적인 재정 적자뿐만 아니라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연금 등 구조적인 문제들도 심각한데요. 현재 재정난이 가장 심각한 곳은 캘리포니아와 일리노이주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주정부가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강경제 진행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코스피가 오르는 만큼 불안감도 좀 커지는 모양이죠? 예. 전고점을 돌파하고 지난주에 2100 고지에 올랐었지만 여지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지수대인데다 또 단기 급등에 따른 불안감이 커서 상승과 하락 압력이 팽팽하게 맞서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르는 종목만 오르는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고 있어서 지수 상승 분위기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투자자들도 많습니다. 예.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유가증권 시장에서 작년 말 대비 주가가 오른 종목은 457개로 전체 925개 중에 절반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코스피가 새해 들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강세를 보였지만 정작 주가가 상승한 종목은 대형주에 국한되는 양극화 장세가 펼쳐진 겁니다. 예.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갈수록 크게 벌어지는 현상이 주식시장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된 셈인데요. 이런 와중에 지난주 외국인의 매도로 지수가 급락하는 등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펀드에서 대량 환매가 재개되고 있다는 점 또한 향후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르는 만큼 대량 환매는 또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예. 그 금리가 올랐는데 이것 때문에 주식시장으로서는 또 신경 쓰이는 부분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중은행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고 또 이에 질세라 저축은행도 예금 금리 인상 대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삼화저축은행 영업 정지와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분위기 등으로 고객 이탈을 우려한 저축은행의 자기 방어인 셈인데요. 예. 그 저금리 하에서도 주식과 부동산 등과 비교하면 안전하다는 이유로 많은 부동 자금들이 은행권을 맴돌았는데요. 이처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이 연일 그 예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주식시장으로의 급격한 자산 이동 현상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물론 은행의 경우 아직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가 연 4%대에 복귀한 정도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그 4%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그리 매력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가 잡기 차원에서 향후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은행권은 일단 자금 유치에 유리한 고지를 확보한 상태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미래에셋증권이나 삼성증권 등 주요 증권사들이 종합자산관리 계좌 이자율을 줄줄이 올리고 나서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은행권의 예금 금리 인상 움직임에 맞서 자금 이탈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전세값은 어떤가요? 여전히 오름세인가요? 예, 전세 시장은 철저히 실수요 중심의 시장인데다 또 매매 못지않게 심리가 많이 개입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최근에 발표된 적은 있지만 당장 해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예. 전세 물건은 여전히 귀하고 또 전세값은 계속 오르다 보니 절박한 세입자를 상대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건 발생마저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국토해양부가 신분증 위조나 이중 계약을 통해 전세돈을 가로채는 사기 유형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면서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예.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전세 사기 사건은 월세로 여러 주택을 계약한 뒤 자신이 집 주인이라고 속여 또 여러 명의 전세 수요자와 중복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채서 달아나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예.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 거래를 중개할 때 소음이나 누수 등 하자 사항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요. 국토부는 아무리 급해도 거래 당사자나 중개업자의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소식은요? 오는 3월에 주요 금융회사 최고 경영자들의 임기가 잇따라 만료되면서 금융업계의 CEO 인사 태풍이 휘몰아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열 경쟁에 대한 우려와 함께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 마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금융이나 신한 또 하나금융 같은 세계 금융지주 회사의 CEO들의 임기가 3월에 만료됩니다. 아직 시간이 다소 남아있긴 합니다만 벌써부터 차기 회장 후보로는 누가 하마평에 오르내린다는 소문이 떠도는 등 과열 우려가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금융권이 올해 워낙 지각 변동이 심하고 또 몸집 불리기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돼 차기 회장 인선 작업은 어느 때보다 과열되고 또 이런저런 말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월요일인데 이번 주 경제 일정은 어떤 게 있을지요? 네, 국내 일정으로는 한국은행이 모레 지난 한 해 성장률과 4분기 성장률을 발표합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이 내일 발표하는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도 주목됩니다. 우리 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최근 소비 증가세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고요. 예. 삼화저축은행 인수 의향서 마감 시점도 내일입니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의 첫 단추가 어떻게 꿰어질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눈길을 끌고 있고요. 오늘 진행되는 대기업과 대통령 간의 회담, 또 이어서 모레로 예정된 중소기업 주요 대표들과 대통령 간 회동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여부도 관심 가는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경향신문의 권재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신여대 손석희 교수가 진행하는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예, 곳곳에 아직도 눈이 좀 오는 것 같습니다. 경북 구미에서도 눈 온다고 하셨고 순창에서도 눈이 많이 온다고 또 올려주셨습니다. 길이 미끄럽다고 올려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아침 출근길 조금 서두르셔서 좀 조심해서 나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뉴스 포커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미 다 소식이 전해진 것처럼 청해부대 최영함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됐던 3호 주얼리호 선원들을 전원 구출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선장께서 아직 좀 상태가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잘 구출해냈죠. 그동안에 피랍 사태가 있을 때마다 해적들이 요구하는 몸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아니면 강경대응을 해야 하느냐 논란이 많았는데 어쨌든 이번 일로 해적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같은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그랬다가 혹시 다른 또 사고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동시에 또 생기기도 하고요.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을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일찍 고맙습니다. 네네. 예. 네네. 예. 그동안에 송 의원께서는 해적들이 몸값을 요구할 때마다 이걸 지불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구출작전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따라서 이번 예, 예. 말씀하시죠. 말씀하십시오. 몸값을 지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선원들이 납치되기 전에 선원을 미리 구출하자는 거지. 일단 납치되면 몸값 협상은 불가피합니다. 예. 그래서 몸값을 지불하기 시작하면은 석방 합의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예. 뭐 예를 들면 2005년 같은 데에는 한 건당 석방 합의금이 15만 불이었는데 작년에 540만 불이 됐습니다. 36배가 늘었죠. 예. 그리고 또 납치금을 석방 합의금을 많이 주기 시작하면은
진짜 다음에 납치 대상이 되는 그런 악순환 고리를 만들기 때문에 예. 아예 납치된 후에 석방금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몸값 얘기할 게 아니라 예. 납치되기 전에 사전 차단을 해야 된다. 그 차원에서 얘기입니다. 그 납치 자체를 예방해서 막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란 말씀인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에 네. 구출 작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요? 네, 아주 훌륭하게 했습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제일 먼저 이때까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돈을 안 준다 하고도 피납되고 장기 억류되고 몸값 지불하고 석방 이 고리를 계속 되풀이하는데 이번에는 사전에 그걸 차단했다는 점이 큰 의미고 또 예. 두 번째로는 더 이상 한국은 작전을 두려워하는 그런 아주 피납되기 쉬운 그리고 몸값을 일단 납치하는 몸값을 제일 많이 지불하는 국가라는 인식을 해적들로부터 바꾸게 한 계기가 되고 마지막으로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어떤 향후에 이런 유사한 상황에 대한 작전력이나 대응력 또 국민 생명 보호 능력을 키웠다는 의미에서 청해부대의 작전 능력을 과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거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게 예방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아서요. 워낙 네. 뭐 그쪽에 해적들이 창궐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당하지 네. 말란 법이 없는데 그 경우에도 이제 같은 그 대응책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번에 이제 뭐 대단히 성공적이었지만 또 혹시 네. 또 이게 사람 일이 알 수가 없는 거라서 네네. 사람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긴 어렵지 않냐 이런 예. 부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단 해적이 나타나면은 목숨 담보는 불가피합니다. 예. 해적이 마음씨 좋은 무슨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로맨티스도 아니고 우리 선원이 죽느냐 사냐의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신속한 작전으로 선원의 피납을 막지 않으면 그 다음은 뭐 석방금 지불뿐만 아니라 선원의 건강이나 인생이나 선주회사 다 원상 회복이 완전 불가능한 상태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 어떡할 것인가.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무조건 강경 대응이고 무력 진압이 원칙이 돼야 된다. 예. 소말리아 해역이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전 세계 해적 활동의 90% 이상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예. 근데 불란서 같은 경우 이제 소말리아 해적들이 불란서 화물선 납치를 가장 꺼리는 이유가 2008년 4월에 유람선을 납치했다가 불란서가 대응해서 해적 3명을 사살하고 또 같은 해 9월달 요트선을 납치했다가 해적 1명이 사살되고 6명이 체포되고 그 다음에 또 해적 2명이 사살되고 3명이 체포됐습니다. 예. 이렇게 아주 강경 작전을 한 듯하게 해적들 사이에는 불란서는 사실 뭐 납치해도 남는 게 별로 없다 아니면 도로 우리 인명 피해뿐이다라는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예. 지금 해적들이 보복성 발언이 나오고 이런 데 대해서 너무 의기소침할 필요 없이 확실한 그 사전 차단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장기적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따라서 한국에 대한 해적들의 공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좀 위험하더라도 고리를 끊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되풀이 돼서 일어나지 우리 선박이 이곳을 1년에 한 500회 이상을 통행해야 됩니다. 예. 때문에 이 해적들과의 원치 않은 일이지만 대응할 상황은 안 일어난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전략이 바뀌었다면 해적들의 전략도 또 바뀔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방법론은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네, 해적들은 뭐 계속 전략을 바꾸어 옛날 2000년대 한 2004, 5년에 비해서 지금 크게 바꾼 전략이 뭐냐면 해적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던 가장 빠른 길로 가던 것을 피해가지고 우회해서 간다는 걸 해적들이 알고 예. 그 사모 주얼리 같은 경우에도 우회해서 갔는데도 미리 정보를 알고 대응이 아니라 그쪽에서 우리를 공격을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해적들이 그만큼 진영화되어지고 대형화되어지는데 석방 합의금을 많이 준다는 게 결국 해적들로 하여금 AK-47 같은 소총이나 RPG-7 같은 휴대용 로켓도 구입하고 또 예. 훈련도 받고 용병도 사고 정보망도 확대하고 테러리스트들하고 조직적으로 연계하고 예. 또 나아가서는 사법권 처벌 회피를 위해서 청소년들 뭐 10대 어린 애들까지 해적 활동에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문제는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분명히 특수전인데 이에 대한 네, 그렇습니다. 전력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 지금 이제 그 최영함하고 이순신함이 돌아가면서 교대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 대가 계속 이제 활동하는 셈이라서 네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뭐 처음에는 문무대왕함이 갖고 우리 6척이 있습니다. 예. 저 KDX2급이 4,500톤이 그 6개월 정도씩 이게 되돌아가다가 하다가 보니까 예. 이번에는 최영함이 가게 되었습니다만은 왜 한 척이 더 필요하냐 하면 우리 군이 처음에 그게 소말리아에 파병이 됐을 때 원초적인 처음의 목표는 선박의 평화적인 호송 작전입니다. 그게 주된 업무인데 이 커버하는 영역이 3,000km 이상이 넘는데 호송 작전뿐만 아니라 지금은 대해적 작전이 더 큰 부분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예. 호송 작전 하는 거와 대해적 작전 이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다 보면은 3,000km를 커버하기에는 4,500톤급 하나로는 곤란하다. 예. 또 특수전 능력도 사실 이번에 한 그 작전을 굉장히 성공적으로 한 것도 UDT 부대나 이런 특수전 부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해군 UDT가 영국의 SAS나 뭐 미국의 델타포스, 네이비실, 그다음에 프랑스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작전 수행력을 사실 갖고 있는데 이를 보여줬기 때문에 예. 이 전력을 더 키워야 됩니다. UAE 파병도 사실은 전쟁하러 간 게 아니라 이런 특수전 능력을 훈련하고 또 UAE 군들에게 가르치러 간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특수전력의 확대와 강화라는 건 아주 절실하다라는 것을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예. 뭐 계속 이런 방식을 택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문제는 좀 논란의 대상이긴 한데 송영선 의원께서는 뭐 그 입장을 전부터 유지해왔기 때문에 일단 그 입장으로 듣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손석희의 시선 집중. 잠시 후에 김종배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갑시다. 지금서부터는 조용히 갈 거예요. 알았지요? 소 기름하고 새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뿌려놨어. 자, 지금 쌍안경을 나눠줄 테니까. 뭐야? 나 형아 손만 보이는데? 아니 잘 봐봐 완전 잘 보이잖아. 왼쪽 눈을 감고 오른쪽 눈으로 저기 위에서. 곤줄박이도 와 있네. 보여? 좀 보여. 지금 저새 곤줄박이래, 곤줄박. 저기. 오색 딱딱으로 갔다. 얘들아. 진짜 딱딱거리다. 저기 있죠. 저기. 진우 보여? 오색이에요, 오색. 보세요. 굉장히 이쁘죠. 오늘 날 진짜. 이뻐라. 되게 멋있죠. 완전 잘 보여. 진짜? 진짜. 저기. 예, 지난 주말에 서울 북한산 도시자연공원에서 있었던 성북구 조류 관찰 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의 목소리였는데요. 학생들 목소리와 함께 아름다운 새 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 흔하게 나오는 새들이 이제 박새, 맷새 이런 새들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아주 운 좋게도 오색 딱따구리를 아주 가까이서 볼 수 있다고 하네요. 딱따구리가 드러밍, 그러니까 부리로 나무를 두드리는 그 모습도 직접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이웃적 풍경 신수임 리포터의 취재였고 노래는 패트 페이지의 머킨버드 힐입니다. Then my heart fills with laughter when I hear the trill of the birds in the treetops on Mockingbird Hill. Tra-la-la, twiddly-dee-dee, it is real. 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시사정보 프로그램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듣고 계십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사무 주얼리오의 석혜균 선생의 기재가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석 선장은 선박 속조를 늦추기 위해서 선원들에게 해적 몰래 엔진 오일에 물을 타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지시를 받은 정만기 기관장이 물을 탔는데 이 때문에 배가 자주 멈추는가 하면 제대로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하고요.
19일에는 석 선장의 지시로 배가 소말리아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나중에 이를 난 해적들이 석 선장을 무자비하게 구타를 했고 석 선장은 왼쪽 다리가 골절되고 오른쪽 어깨가 탈구됐다고 합니다. 아, 골절 및 탈구 부상은 그때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청해부대가 진압에 나서자 해적들은 선교에서 모포를 뒤집어 쓰고 있던 선원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석 선장을 찾아낸 다음에 총을 발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석 선장은 복부와 엉덩이, 옆구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예. 자신을 모하메드라고 소개한 해적이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은 나의 동료를 살해했기 때문에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한국 선박을 납치하면 돈을 요구하지 않고 선박을 불태우고 선원을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해적들은 청해부대의 작전 이후에 이 일부 인질을 석방해서 하선시킨 다음에 내륙으로 이동을 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예. 정부는 생포한 해적 5명을 제3국에 임계하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국내로 데려와서 직접 처벌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관심을 끄는 게 이 소말리아 해적에게 억류되어 있는 금미호 선원들인데요. 아직 붙잡혀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10월에 납치가 됐는데 이 금미호 선장의 금미호의 김대근 선장이 18일 오후에 케냐 몬바사항에서 선박 에이전시를 하는 김종규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 김종규 사장은 이 석방 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화통화에서 김대근 선장은 국민이 해적에게 잡혔는데 정부가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요? 정말 배신감을 느낍니다. 우리를 왜 내버려 두나요? 이 사건을 잊어버린 건 아니지 궁금합니다. 정부에 강력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 이 금미호는 소말리아 해적 본거지인 하라데레 항에서 3km 떨어진 해상에 억류되어 있는데 선원들은 채소 구경을 못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른바 개밥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해적들은 당초 600만 달러를 요구를 했다가 금미호의 영세한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은 55만 내지 60만 달러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30만 달러가량은 배에 실려있는 어획물을 파는 방식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국방부가 이 청해부대의 구출작전 성공 직후인 21일 오후 3시에 기자들에게 작전이 끝났으며 오후 4시 전후에서 공식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이에 국방부 기자단이 정확한 브리핑 시간을 요구를 했지만 국방부는 계속 오후 4시 전후다 이러면서 정확한 시간을 못 박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의 긴급 담화 발표 뒤에야 브리핑을 해야 했기 때문인데요. 예. 이에 국방부 출입기자단이 3시 55분에 첫 보도를 내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대통령 담화 발표 시간을 오후 3시 30분으로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예. 또 이 소식을 접한 기자단은 일보 시점을 대통령 담화 발표 5분 전인 3시 25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을 했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청해부대가 지난 18일 1차 구출작전에 나섰다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거의 모든 언론이 이 소식을 전하지 않았는데요. 그 전날 정부가 작전 종료 때까지 엠바고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부산일보가 잠깐 냈었죠? 그렇습니다. 이 부산일보가 하지만 20일 이 소식을 보도를 했고요. 미디어 오늘은 부산일보의 보도를 인용을 했고 아시아투데이는 구출작전 재개 직후에 해당 소식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초고강도 취재 제한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새 언론사를 상대로 모든 부처 출입 금지 또는 자료 제공 금지 등의 조치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부산일보와 미디어 오늘 등은 국방부 출입 언론사가 아니어서 엠바고 준수 의무가 애당초 없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리비아 주민들이 14일과 15일에 한국 건설업체가 시공 중인 데르나 신도시 등 3곳의 공사 현장에 난입을 했다고 합니다. 건설 장비를 부수고 버스와 자재창고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은 직원 숙소를 습격해서 현금과 귀중품 등을 가져갔다고 하는데요. 이 리비아의 고위 당국자가 최근 열린 기초인민회의에서 한 말이 뭔가 와전돼서 전달이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리비아에서 짓는 주택은 리비아 국민의 것이며 당신들이 들어가 살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먼저 들어가 차지하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미로 왜곡돼서 전달이 됐다. 엉뚱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일부 리비아 주민들은 골조가 완성된 집을 현재까지 점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좀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리비아 당국은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100여 명의 주민은 계속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어제 자신을 지지하는 봉사 모임인 근혜 천사가 주최한 자선바자회에 참석해서 이 복지 정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보는지 안타깝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중요한 건 사회적 관심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이 자꾸 나오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언론 쪽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100억 원대의 최고급 단독주택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희 회장은 지난해 6월 초에 삼성동 아이파크 아파트 바로 뒤편 고급 주택가에 지하 3층,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 신축 인허가를 받고 지난해 8월부터 공사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예. 이 주택의 대지 면적은 823제곱미터고요. 건물 연면적은 411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이 회장은 자신의 명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건축주로 내세워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예. 공사 현장에는 5m 높이의 펜스를 설치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못 보게 했다고 합니다. 예. 이건희 회장은 공시가격만 95억 원인 이태원 단독주택에 살고 있고요. 국내 최고가 빌라인 서초동 트라움하우스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예. 서울신문 보도인데요. 검찰이 행정 투명성 수준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대검찰청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이 지난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한 행정문서가 모두 306건이었는데 2007년 364건, 2008년 413건, 2009년 376건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예. 특히 대검찰청의 경우에 2007년에 106건을 공개했지만 지난해에는 12건만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그리고 기관장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업무 추진비의 경우만 보면은 분기별로 작성해서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난해 서울 서부 및 북부지검 그리고 수원, 대전, 청주, 울산지검은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모 소방교와 노모 소방사가 22일 오후 광주 광산구 월곡동 모 아파트 12층에서 고드름을 제거하다가 추락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승강기 쇠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승강기 박스가 바닥으로 추락해서 변을 당한 건데요. 예. 사고가 난 고가 사다리 차는 1992년 11월에 구입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용 연한 15년을 넘긴 후에도 4년째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한 달 전에 안전점검 받았는데 괜찮다고 또 나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안전점검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리고 충북 지역의 한 중소도시 초등학교 2곳이 오는 7월에 실시되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비해서 응시 대상인 5학년 학생들에게 겨울방학인데도 문제풀이용 보충 수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이 가운데 한 학교의 보충 수업 기간은 무려 4주였다고 하고요. 군 단위 지역에서도 6, 7곳의 학교가 문제풀이 보충 수업을 실시를 했다고 하고요. 인천, 경북, 경남 지역에서도 1주 내지 3주 동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캠프를 열거나 보충 수업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충남 지역의 한 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 교감들을 불러 모아 방학 중 보충 수업을 하도록 아예 지시까지 한 바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방학을 제대로 못 찾아먹은 지가 오래됐죠. 4주 보충 수업이면 거의 방학이 없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예. 그리고 짧게 한 소식 전해드리면 타짜나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친 사람들이 기소가 됐는데 도박죄가 아니라 사기죄로 기소가 됐고 또 그렇게 형이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예.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박은 우연한 승패에 의해서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인데 사기 도박처럼 한쪽이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사기죄만 성립한다. 이런 판례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였습니다. 예, 당내 일부 의원들의 개헌 의총 연기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은 내일 예정대로 개헌 의총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개헌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이 의원은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기도 한데 이주영 의원과 개헌 필요성 또 당내 논란에 대한 입장을 얘기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개헌 의총이 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친박계 이성원 의원 연결해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이성원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예, 안녕하셨습니까? 네. 지금 친박계에 속해 있는 홍사덕 의원, 육선 중진인데요. 홍사덕 의원은 개헌 의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의사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성원 의원께서는 내일 개헌을 논의하는 의총에 참석하시는지요? 저는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예. 시대 변화에 따라서 이 개헌 필요성 부분이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대부분 시민들이 이런 소모적인 개헌 논란을 원치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뜻을 정확히 좀 전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해서 얘기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홍사덕 의원은 개헌 의총이 열리면 그동안에 이제 친이계 친박계가 몇 달 동안 보조를 잘 맞춰왔는데 그게 이제 흐트러질 수 있다 이런 우려를 내놓은 바 있고요. 네.
또 일부 언론들은 친박 진영에 속하는 의원들이 의총에 참석을 해도 뭐 대개 이제 침묵할 것이다, 무관심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있던데 네네. 이성훈 의원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 그런 입장이신 모양이군요. 예, 저는 뭐 기회가 주어지면 얘기를 할 생각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 개헌 문제가 개파간의 문제가 핵심이 아니거든요. 예. 실제로 지금 친이 쪽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이 개헌 논의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 유보 입장을 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그 왜 그렇겠습니까? 그분들이 판단해도 현 시점에서는 개헌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감대만 형성되면 그 시간은 문제될 것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개헌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뭐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이미 지금 그러니까 임기 중에 개헌 논의할 수 있는 시기를 좀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앞전에도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나 또 김영삼, 김대중, 뭐 노무현 대통령까지도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실제로 그 시기를 놓치면서 또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다 이미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은 아니 지금 구제역이 창궐해 가지고 지금 온통 국민들 마음이 지금 흉흉한데 예. 이런 시점에서 한가하게 개헌 논의하고 있으면 이 정부에 대해서 또 이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바라보겠습니까? 근데 아시는 것처럼 뭐 민생 문제는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개헌이 민생 문제 때문에 논의 자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면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너무 늘 안 된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문제는 개헌이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계획이라면 예. 국민들이 지금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개헌을 지금 원하기보다는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민생 문제에 집중하길 바라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이미 실기했습니다.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 3당 합당을 해가지고 예. 민자당이 218석 있었을 때도요. 개헌하겠다고 했지만 못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예.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개헌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야당 쪽에서는 지난번에 물론 이게 지금까지도 그런 입장이 다 유지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개헌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나오면 논의할 수는 있다라는 약간 좀 유보적인 입장에서 조금 적극적일 수도 있는 입장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도 야당에서는 보였다고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야당이 한동안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그럼 예.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물론 네. 상황이 좀 바뀐 부분도 있으니까요. 네. 다만 이것은 이제 17대 국회에서 합의되는 것인 만큼 18대 국회에서 그 합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논의는 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 저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예. 개헌이라는 것이 특정 정파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 그러면 국민이 원치 않는 개헌을 지금 시점에서 굳이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은 지극히 형식 논리에 불과하고 예. 몇몇 분들이 자기들 지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그런 논쟁보다는 그러니까 민생 문제에 집중해서 국민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을 덜어주는 일에 모든 당력을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파 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네. 일반적으로 그 정치권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분석하는 쪽에서는 네네. 결국 이제 다음 대선에 나서게 되는 박근혜 전 대표 쪽에서 결국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 내지 분리하는 그런 개헌을 바라지 않지 않겠느냐. 네. 이거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문제고요.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4년 중임제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표가 4년 중임제에 대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른바 친박 진영에서 이걸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친이 진영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개헌이라는 게 특정한 사람이 어떤 제도를 선호하느냐 여기에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특임 장관 맡고 계시는 이재호 장관께서는 분권형 개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분권형이라는 것이 실제로 보게 되면 여론조사 결과를 최근에 동아일보라든지 유력한 신문의 성을 보게 되면 10% 정도 지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제도를 굳이 지금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떤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지금 시점에서 누가 어떤 권력 구조를 좋아하는 것이 하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고 예. 국민이 원하지 않는 그런 개헌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될 시기에 이 문제로 인해서 당내에서 또 여야 간에 또 국민 내부에서 서로 의견이 나눠지게 되면 그만큼 나라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지금 시기는 이미 상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그러면 이제 임기 그러니까 2년 남았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개혁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차기 정권에 이걸 남기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4년 중임제를 포함한 논의라 하더라도 적절치 않다, 시기적으로. 그런 말씀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이재호 특임장관이 이 문제를 친이계 의원들 한 40여 명과 함께 논의하고 이것이 이제 개헌 특위로 좀 갈 수 있는 징검다리로서 의원총회도 원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주영 의원하고 인터뷰했는데 이주영 의원은 물론 개헌론자이긴 한데 이재호 특임장관도 이른바 대선 주자군에 속해 있는 만큼 직접 나서서 얘기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아니 당내에서 뜻이 같은 의원들이 서로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일하는 거야 그건 나무랄 게 없겠습니다만 지금 개헌 문제를 놓고서 이렇게 그러니까 함께 내일 몇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주영 의원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에서 저는 특임장관의 역할이란 것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이 문제에 이렇게 전념해가지고 매달리는 것은 그렇게 국민의 세금을 쓰는 기관으로서 그렇게 적절한 좀 역할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친박 진영에 속해 있는 의원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실체가 있어서 서로 모이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그러나 아무튼 박근혜 전 대표의 뜻에는 동조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어떤 실체가 있어서 직접 모여서 논의하고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친박 진영의 의원들은 흐트러짐이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개파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한나라당 내부의 다수 의원들이 지금 시점에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권력 구조 형태라든지 몇 가지 바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미 실기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차기 정권에 들어가서 하는 것이 낫겠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친박 문제냐 친이 문제냐 이런 것으로 보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 정권 들어가서도 같은 논리 때문에 개헌 문제는 논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정권 초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논의해서 여야 간의 합의를 이루고 국민의 뜻을 모아간다면 충분하게 고칠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다른 질문만 잠깐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안상수 대표는 대세론을 인정하기 좀 어렵다라는 그런 요지의 발언을 하신 바가 있고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매우 강한 톤으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박근혜 전 대표하고도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글쎄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던 사람인데 그분이 정치 활동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해왔던 역정을 보게 되면 그런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거는 특정한 어떤 그 정치인을 폐마하기 위한 뜻으로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쨌든 좀 이제 새로운 대화를 좀 필요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과거 3당 합당한 이후에 90년 초에 보면은 마산 포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내각제 합의 문건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국민과 야당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당무를 거부하고 마산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관철시켰는데 저는 사실은 국민이 원치 않고 야당이 합의 안 되는 상황에서 개헌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나라당의 이성원 의원이었습니다. MBC 라디오 예, 4부 공지영 전원책 토론입니다. 시선집중 매주 월요일 4부에 이른바 보수대 진보간 맛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정치, 사회, 문화 분야에 두 분 모시고 있고 경제 분야도 지난주에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정치, 사회 분야 공지영 전원책 토론 두 분이 만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제는 트위터 문화입니다. 본래는 새가 지저귀는 것을 뜻하는 말인데 트위터는 하고 싶은 말을 140자 이내로 올리면 연결된 이용자들끼리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단문 메시지 서비스를 말하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의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바로 이 트위터의 영향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이제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이 이 트위터를 적극 활용하고 계십니다. 영향력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트위터 문화. 이거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 그 장단점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오늘 두 분의 토론을 통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길은 많이 미끄럽지 않으셨는지요? 그냥 다닐만 하더라고요. 예, 예. 열심히들 치우죠 요즘은. 예. 그런데 이 서울에서 예고된 눈 아닙니까? 예. 불과 5cm 정도가 왔는데 이렇게 눈을 못 치우고 있다는 것은 공공행정으로서 좀 문제가 있죠. 예. 예, 저도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서울시장에 오늘 대단히 분개하면서 아니 왔습니다. 방금 길이 괜찮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니, 차도는 차들이 녹인 거고요. 치우진 예. 않았어요. 예. 아 그런가요? 예. 열심히 치운 공무원들도 계시니까 또 격려도 해드려야죠. 시작부터 뜨겁습니다. 오늘 그게 왠지 주제가 오늘 아닌데. 토론이 아니고 저에게 예. 동의하시는 듯. 자,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트위터를 안 하시고 공지영 작가께서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왜 열심히 하시는지 공지영 작가께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할 일 없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라 좀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참마디로 재밌어서 해요. 제가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예. 지난 여름에 트위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제가 혼자 이제 시골집에서 글을 쓰고 있었어요. 이제 저녁쯤이 돼서 너무 덥고 이래서 맥주 한 잔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고 저는 이제 너무 더워서 글 그만 쓰고 맥주 마실랍니다 이렇게 올렸더니 예. 이제 제 팔로우들이 막 선생님 저도 같이 마시고 싶어요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그럼 10분 후에 우리 다 같이 건배하자. 그럼 같이 마시는 거랑 똑같지 않냐 예. 했더니 정말 너무 놀라웠는데 선생님 여기 자카르타예요. 선생님 여기 뉴욕이에요. 선생님 여기 일산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한 100명 정도가 같이 건배를 한 적이 트위터상으로 건배를 했을 때 직접 느끼셨군요. 네, 굉장히 놀라운 경험을 했죠. 예. 그러면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왜 안 하십니까? 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다고 봐야 되겠죠. 방금 우리 공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트위터의 그 장단점이 다 나온 겁니다. 예. 트위터의 장점이라면 이제 쌍방향 또 대중성이겠죠. 그리고 직접성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또 단점이라면 적응성과 또 익명성 아니겠습니까? 예. 제 같은 경우는 굳이 트위터를 하지 않아도 제 의견에 어떻게 반대하는가 또 제 의견에 어떻게 또 동의하는지는 인터넷이나 다른 쪽으로도 많이 접하고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굳이 지금까지는 트위터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 트위터라는 것이 사실은 이미 한 60년 전에 얘기된 것인 것 같아요. 요사이 다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데이비드 리스먼이 쓴 고도관 군중, 로니 크라우드라는 책을 보면 예. 현대인이 이제 고도 소비 사회의 현대인은 네임러스 로니 크라우드라 그러죠. 이름 없는 고도관 군중이다. 이래서 외부 지향성으로 되고 결국은 자기와 같은 계층, 또 같은 나이, 같은 이념 성향 쪽과 이제 집단적 소통을 한다는 것인데 예. 제가 그런 외부 지향성을 가진 사람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트위터를 해서 이 네임러스 이름 없는 고도관 군중이라는 것이 예. 개별적으로 개성을 가지는 알겠습니다. 것으로 착각하는 거거든요.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약간의 또 장점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과만의 만남, 즉 흔히 예. 얘기하는 끼리끼리만의 문화. 그것이 오히려 자칫 여론을 좀 왜곡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예. 우려도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근데 제가 예. 생각하기에는 이미 여론이 보수 신문이나 방송에 의해서 이미 왜곡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정말 자기 의견을 어디서 피력할 수 없는 일반 대중들은 이런 소통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이러는 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오히려 정보 왜곡의 어떤 균형추로서 트위터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아침에 제 트위터를 열었더니 프레시안 기사 중에 누가 저에게 보낸 것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EU 해군인 대변인님 PD 오케네디라는 분이 말씀하셨다. 한국식 해적 소탕에 따라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해적에 의해 인간 방패로 사로잡힌 인질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무엇보다 납치 시도 방지 활동에 힘쏟는다. 64건이나 이미 납치 방지를 했는데 예. 그러니까 우리 신문이나 보수 쪽에서 모두 다 지금 인질 소탕 이런 것에 거의
그 옛날에 서해 대첩을 방불케 하는 그런 예. 막 승리의 분위기에 떠 있을 때 오히려 인권을 중요시하는 이런 의견들을 그러니까 보수 신문은 이미 보도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제가 트위터를 향해서 균형추로서 받아들이게 된다는 예. 장점이 있는 거죠. 예, 지금 보수 쪽 언론이 여론을 장악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이미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언론도 사실은 그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해내는데 그 보수 신문이 많이 팔렸다. 이래서 보수 쪽 그 언론이 여론을 장악하고 있다. 그럼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방송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진보 쪽 방송이 여론을 장악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어차피 이 민주 정치에 있어서 정치적인 대중 조작, 여론 조작은 지식인의 몫이고 정치인들의 몫입니다. 과연 지식인들과 정치인이 얼마나 그 선기능적으로 이 여론을 이용을 하고 또 그리고 정치적인 그 대중 조작을 해왔는지는 그건 선거가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노무현 정권 때 아무리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명박 정권이 또 탄생을 했고 또 이명박 정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중 조작, 여론 조작, 정치 조작을 여야가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 판단은 이제 선거로서 그 판단이 되겠죠. 그걸 굳이 지금 언론을 보수 쪽에서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저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트위터는 예. 어차피 그 1인 미디어를 떠나서 지금 그 1인 저널리즘 시대에 들어왔지 않느냐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트위터가 균형추를 맞추고 있다. 사실은 20대에서 그 진보가 아니고 그 휴머니스트가 아니면 그건 매우 곤란한 20대입니다. 그 20대의 그 의견이 전체 국민의 의견 일리도 만무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트위터가 균형추를 맞추고 있다 이래서 또 트위터상의 여론과 정부 여론을 일치시켜 나가는 것이 그것이 과연 통합의 길이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공지영 작가께 드리겠습니다. 예, 글쎄요, 뭐 그 트위터 사실 김문수 그 경기도지사 보수 성향이신데 파워 트위터시거든요. 예. 예, 이재호 장관님이시죠. 예. 예. 예, 트위터 글을 모아서 얼마 전에 전자책도 내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여론이 그렇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트위터, 인터넷, 그리고 댓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사실 엄청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참 트위터를 하면서 놀라웠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는데 바로 그 삼성의 갤럭시 폰으로 저희가 트위터를 하면서 역으로 삼성에서 죽어간 백혈병 노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알린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세계가 참 묘하게도 균형을 맞춰가는구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그 말씀에는 뭐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청취자의 그 오해를 그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대중 조작, 여론 조작이라는 것은 그 가짜로 만들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특정 계층만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정치 특히 뭐 정치적인 의미에서 여론 조작을 얘기를 하자면 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가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선전하고 선동하고 더 나아가서 선동까지 하고 해서 여론을 한쪽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의미에서 대중조작, 여론조작입니다. 그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어떤 미디어든지 간에 대중조작, 여론조작은 다 가능한데 그것은 정치인의 몫이고 지식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책임이 크겠죠. 다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대중과 그 지식인의 편차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대중의 의견을 지식인과 정치인들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기 힘든 시대에 왔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동의하는데요. 21세기는 이제 그 말하자면 너무나도 고급화된 대중들이 사실 이끌어가는 세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트위터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쌍방향 소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론이나 TV 뭐 이런 라디오도 사실은 여러분들은 듣고 저희는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트위터에서는 그것이 서로 의견이 공유되고 계속 수정될 수도 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일치된 의견들을 가진 사람들의 거대한 힘들이 이렇게 모여질 수 있다는 면에서 그러니까 힘없는 대중들을 위한 너무나도 좋은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 이제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대세인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트위터가 대세일까를 좀 생각해 봤는데 그 삼국지 위치 동의전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거 보면 동이족을 표현하면서 이제 가물을 즐긴다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사실 그 삼국지 위치 동의전 쓸 때 얼마나 그 종이가 모자랐으면 그러니까 압축하고 압축해서 우리나라를 딱
우리 민족 한마디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동이족이 가물을 즐긴다. 오죽 가물을 즐겼으면 예. 그럴까 싶은데 그것이 또 하나의 의미로 보면 자기 표현의 욕구가 엄청 강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 예,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를 바라보지만 않고 정치인을 바라보지만 않고 나도 이런 의견이 있다. 라는 것을 아주 여러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 수단이 바로 트위터인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공지영 작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좀 궁금한데 아까 전원책 변호사께서 제기하신 문제입니다. 예. 즉 대중조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 이제 그 기능주의적으로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역할, 즉 정치인이라든가 지식인의 그렇게 이제 그 표현을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가는 것이 이른바 이제 지식인, 정치인 그것이 이제 대중미디어를 통해서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다는 부분에 대해서 피할 수 없는 부분.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그 반대 세력으로서의 어떤 뭐 젊은 층, 즉, 뭐 흔히 얘기하는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피지배층이 되겠죠. 예. 과연 균형을 그런 식으로 맞출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 예를 제기입니다.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주였던가요? 그 안상수 의원 아드님이 그 예. 서울대 부정입학 의혹이 있다라고 트위터에 올라와서 삽시간에 정말 거의 한 뭐 지금 현재 600만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 트위터 리안들에게 다 퍼졌었는데 예. 바로 이제 안상수 의원과 사실은 정치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조국 교수가 바로 올렸죠. 그러니까 아무리 안상수가 미워도 팩트는 팩트인데 만약 서울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나부터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예. 사실이 아니다. 수없이 많은 이제 교정과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MBC나 아니면 뭐 조선일보에서 일면에 딱 안상수 의원 아들 부정입학 의혹이라고 나갔다면 예. 이건 사실 하루가 지나기 전까지는 교정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일반 신문 같은 경우는. 예. 그런데 바로 5분 있다가 이제 그걸 본 사람들이 글을 올리고 수없이 교정해 나가면서 결론은 우리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사과해야 한다. 예. 라는 이런 그 정화 과정들을 쭉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대중들은 정말 힘이 있고 참 현명하고 그리고 올바르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건 대중들의 힘보다는 그 진실의 문제였죠. 뭐 진실을 대중들이 힘이 다른 쪽으로 유도한다고 해서 진실이 은폐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우선 그 트위터가 지금 쌍방향이라는 의미에서 우리 공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양쪽 양방향이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이 있는데 실제 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일방적인 의사 전달이 많고 특히 예. 멘션의 90%를 생산하는 쪽은 역시 지식인층과 정치인 쪽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선 트위터가 이 익명성에 따라서 인터넷의 익명성이잖아요. 수많은 패단이 이미 나와 있는데 그 익명성의 패단을 그대로 트위터가 가지고 있다. 이 첫 번째 패단이 바로 신뢰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근데 트위터 점이라고 익명성이 생각합니다. 아니고요. 신상하면 그 사람 신상 정보가 다 나옵니다. 예, 신상 정보 이름도. 나와 예. 있지만은 본인이 심지어 실명까지 노출시키지 않고 나이도 노출시키지 않고 이러면 익명성이죠. 근데 중요한 예. 일이 일어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드릴게요. 예. 바로 얼마 전에 제가 안보에 관해서 글을 썼는데 예. 저보고 한국에 일단 무슨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외국으로 튈 놈이다. 라는 이제 그런 트위터. 그럼 인터넷에 들어가면 실시간 검색하면 나오지 예. 않습니까? 여기는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튈 놈이라는 예단을 했다는 것.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근거 없는 예단에 의해서 나를 비방하고 욕설을 했다는 두 가지 잘못이 있거든요. 후자는 이제 명예훼손이 될 것인데 근데 그 트위터 글을 쓴 분이 이미 뉴욕에 살고 있는 분이었어요. 예. 그 나이도 많으신 분으로 추정이 되는데 제가 그 신상을 알려면 역시 뭐 트위터에 제소를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알 수는 없거든요. 그거는요. 저 악성 댓글이라면 저도 아주 만만치 않게 겪어본 사람인데 예. 트위터의 가장 좋은 점은 그 블럭이라는 것이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은 그냥 서로 싸우지 마시고 조용히 블럭하시면 사실 아니죠. 그런 것은 제가 블록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대화에 예. 그렇게 나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 제가 블록할 수 있고 뭐가 아니죠. 예. 저도 그건 많이 욕을 먹습니다. 예, 이 문제는 사실은 뭐 트위터에 제한된 문제는 아니고 인터넷 문화와 관련된 것이기도 한데 아까 공지영 작가께서는 결국 이제 그 트위터리안들에 의해서 자체 규명되고 정화될 수 있는 부분. 이거 지난번에 한창 논쟁이 이런 비슷한 논쟁이 있었을 때 이른바 이제 집단지성으로 표현되기도 했죠. 예. 근데 우리 전원책 변호사께서는 그걸 거꾸로 보자면
물론 트위터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지만 트위터에서는 거짓이 횡행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건 단지 트위터에 이제 그 국한된 건 아닙니다. 근데 거짓의 횡행은 비단 트위터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 사회가 있는 곳에 누구나 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좀 다른 측면의 말씀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재밌어서 한다 그랬는데 트위터에서 모두 정치적인 이야기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정치적인 이야기보다는 재밌는 것도 되게 많아요. 요즘 시대가 하도 흉흉해서 전 사실 웃으려고 사실 가끔 트위터에 들어가고요. 또 하나 가장 제가 좀 놀랐던 점은 지난 여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멘션을 써주셨던 건데 전 트위터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선한 인간들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나는 착하게 살면서 손해보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뭐 아이 찾아주세요. 잃어버린 개 찾아주세요. 제가 지갑 놓고 내렸어요. 뭐 이런 거 엄청나게 그러니까 리트윗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저에게 올라온 선생님 알티 좀 그러니까 리트윗 좀 해주세요라고 올라온 것 중에 저는 입양된 고아인데 엄마 얼굴도 모르고 제 이름도 모르고 제 생년월일도 모르는데 제 사진이 여기 있으니까 저희 부모 좀 꼭 좀 찾아주세요 하는 것을 사실 뭐 MBC가 해주겠어요. 조선일보가 해주겠어요. 근데 트윗이라는 곳에서 저희가 모두 다 그 리트윗을 해서 글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선의들이요. 이런 선의들이 꼽히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 점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 트윗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장점이죠. 뭐 그것뿐 아니고 트윗으로 인해서 이제 그 대중적인 감시망이 촘촘해지고 있다는 것. 그만큼 우리 사회의 범죄 혹은 부패 또 추악한 면이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런 점에서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트윗이나 인터넷이나 뭐 모든 이 대중 소통 매체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배단이 있다면 바로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또 더 나아가서 이 즉흥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점이에요. 저는 가벼운 거 좋은데요. 저 새가 이렇게 지저귀듯이 물론 이제 재밌고 가벼운 것도 필요하지만은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그 여론의 흐름은 좀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국가안보 문제 이번에 우리가 바로 소말리아 해적을 퇴치한 문제에 있어서 제가 트윗에 올라온 여러 가지 말들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놀라운 이 방송에 옮기기 힘든 그런 멘션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박수 점은 보냈는데. 트윗의 가장 큰 배단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공식 작가께는 이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 아까 전원책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만 제가 좀 인용해서 드리겠습니다. 역시 트윗에 있어서의 멘션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어찌 보면 이른바 이제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뭐 한 90%의 것을 만들어낸다면 그거 역시 어찌 보면 대중조작에 쓰일 가능성, 뭐 정치인들도 들어가 있으니까요. 글쎄요. 일단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단 알려드리면 지금 이회수 씨가 59만 8,234명의 팔로워로서 1위시거든요. 이회수 씨가 그렇게 대중조작하실 뭐 모르겠고요. 2위가 김연아 씨 32만 9,262명. 그다음에 김주아 씨. 물론 그 다음에 이제 유시민 씨, 이찬진 씨, 박용만 씨. 여기에는 그러니까 좌우 그리고 그냥 문인들도 많이 끼어 있고요. 그렇게 너무 이렇게 사람들 간의 소통을 너무 정치적인 걸로만 볼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정말 MB 정부 들어서 너무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고 너무 보도되지 않는 게 많아서 그것을 이제 트위터리언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우선 예를 들면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만은 홍대 청소 노동자들 해고 사건 같은 경우에 아무도 보도하지 않았죠. 트위터에서 파워 트위터인 독설 기자가 처음으로 이제 미디어 몽구 씨하고 같이 이제 그것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도 매체로는 그것을 접하지 못했었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후원하고 계십니다. 이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사실은 다른 이념, 다른 성향, 다른 세대, 다른 계층과 소통이 돼야만 됩니다. 그게 소통 아니겠습니까? 20초 남았습니다. 자기와 동일한 계층, 자기와 동일한 집단과 얘기하는 것은 그건 진정한 소통은 아니죠. 단순한 대화에 근데 인간은 원래 자기와 동일한 집단과 그런 얘기하지 면에서 않나요? 좀 소통이 제대로 되려면 저는 트위터의 미래를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트위터에 대한 토론 역시 시간이 빨리 가서 이제 다 돼버렸는데요. 트위터가 포함하고 있는 정치, 사회, 문화 분야의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버린 것 같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공지영 전원책 토론 오늘 여기서 마치고 2주 후에 역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토아이 씨의 얼굴은 잠시 당황하여 번쩍였다가 금세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MS, 콩이 내 손님이에요. 연회장 전체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조용했다. 그러자 분위기가 즉시 뜨거워졌습니다.
모두가 이야기를 기다리는 본능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침묵했다. 그날 밤은 리더 DM의 단독 무대였다. 그녀는 떠날 때 약간 취해 있을 정도로 술을 마셨지만 여전히 잊지 않았다. 우리를 역겨워합니다. 이건 지아바오, 기어바오에게 주는 선물이에요. 모두 한 가족이에요. 예의를 갖추지 마세요. 그녀는 말을 마치자마자 손에 금 자물쇠를 던지고 내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길을 잃으세요. 약속해요. 훌륭한 소스가 매일 도착합니다. 그런 굴욕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내 얼굴이 빨개졌다. 마지막 손님은 막 공부방에 들어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노부인은 약속했고 시어머니와 나는 문 밖에 서서 아버지와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찢었습니다. 그녀는 내 여자입니다. 어떻게 약속할 수 있나요? 거의 미쳤어요. 둘이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여자들이 옷을 좋아하는 이유, 잠깐 가지고 놀자, 어떡하지? 시아버지가 어느 정도 합리적인 편인데도 여전히 입이 뻣뻣하시죠? 아빠,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인지 아세요? 아니요. 외부인들은 화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도덕성을 가르칩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굳게 약속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마치 30대 아이처럼 목이 막힐 정도로 울었습니다. 나도 어른이에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가면 집을 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마십시오. 빨리 나가세요. 시아버지는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아버지입니다. 아빠는 그럴 수 없어요. 굳게 약속하세요. 노부인과 시어머니는 맞은 사람을 안고 다닐 필요 없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만족하지 않습니다.